내 까진 놈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며 이등병을 짓밟았지만 그 이등병의 전화 한 통이면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멈췄고 결국 그가 돌아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훈련소의 아침은 언제나 화약 냄새와 흙먼지, 그리고 20살 청년들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똑같은 까까머리 훈련병들이 똑같은 국방색 전투복을 입고 진흙탕 위를 구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김민준 이병은 유독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20kg짜리 군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200만 대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의 혈통,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철옹성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관, 강철의 방패 김철민 중장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이었고 그의 큰이모 할머니는 현재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살아있는 신화라 불리는 정은경 합동찬 모의장이었다. 그의 가문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이자 권력이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자였다. 하지만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어딜 가나 그를 따라다니는 김철민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였다. 사람들은 그가 아닌 그의 배경을 보았고 그의 노력이 아닌 그의 혈통을 칭송했다. 그는 진짜 김민준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던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일반병 입대. 그것은 그의 유일한 저항이자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야, 거기 눈깔 안 돌아다녀. 교관의 고함 소리에 민주는 재빨리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다. 그는 훈련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훈련병이었다. 모든 훈련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하지만 그것은 뛰어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눈에 띄지 않고 물처럼 공기처럼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무사히 흘려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새어나오는 법. 그의 그 억눌린 재능과 뼛속까지 박힌 군인 정신은 하이에나들의 예리한 후각을 자극하고야 말았다.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그가 속하게 된 곳은 최전방 중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백마부대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썩어 문드러진 왕국의 폭군들이 존재했다. 신병들, 대가리 박아. 중대장 허지영 대위의 무심한 한마디에 신병들은 진흙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그 위로 중대의 실세이자 미친개라 불리는 하성민 중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갓 부임한 신임 소대장 이성수 대위가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로 서 있었다. 이성수 대위. 그는 대대로 재벌을 배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군 장성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집안의 열등감 때문에 반강제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배경을 가진 자들을 병적으로 증오했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뒤틀린 괴물이었다. 그의 눈에 김민준이 들어왔다. 다른 신병들처럼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그 모습. 이성수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강한 흥미를 느꼈다. 거기 너. 이름이 뭐지? 이성수가 민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병. 김. 민. 준. 목소리하고는 저 새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중사. 오늘부터 저놈은 자네가 특별 관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성민 중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악동처럼 진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민준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군홧발로 지그시 짓밟았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의 군 생활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이성수 대위와 하성민 중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를 파괴하기 위한 잔혹한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김민준 이병. 내 놈은 걸음걸이가 왜 그 모양이야? 전우조 책임. 연병장 20바퀴.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그를 탈진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다른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쉴 때 그는 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참호를 파야 했다. 내 놈은 손이 느려 터져서 우리 중대 전체의 전투력을 갉아먹고 있어.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파. 그럼 좀 빨라지겠지. 하성민 중사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욕설과 함께 그의 등을 걷어찼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모욕이었다. 이성수 대위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불러세워 그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 놈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내 눈빛에는 패배주의와 나약함이 가득해. 내 존재 자체가 우리 백마부대의 수치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목을 매는 게 국가에 애국하는 길일 거다. 그의 독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민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강철 같은 의지로 견뎌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두 폭군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 새끼. 보통 독한 놈이 아니야. 저 눈빛. 꼭 누구를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아? 이성수는 하성민에게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민준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에서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없는 진짜의 품격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부러지지 않는다면 아예 박살을 내버리면 됩니다, 대위님. 하성민이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마침내 김민준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중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전원 비상. 적 특작군 침투 상황. 5분 내로 완전 무장하고 연병장으로 집합. 한밤중에 벌어진 시나리오에도 없는 훈련이었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전투 장비를 챙겼다. 하지만 민준의 관물대만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모든 장비가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성민 중사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다. 김민준. 이 고문관 새끼. 혼자만 늦어. 내 놈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죽게 생겼잖아. 결국 민준은 집합 시간에 늦었고 그것은 이성수에게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전원 주목. 이 고문관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 이런 놈은 실전에서 즉결 처분감이야. 하지만 나는 자비로우니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성수는 비에 젖은 연병장 중앙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지옥 훈련에나 사용될 법한 높고 험준한 외나무 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미끄러운 통나무 위를 20kg짜리 군장을 메고 건너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코스였다. 김민준. 저길 건너. 성공하면 내 죄를 용서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의 입가에 악마의 미소가 걸렸다. 내 놈은 오늘 여기서 군 생활이 끝나는 거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품은 계획된 린치였다. 김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군장을 고쳐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빗물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흔들리는 외나무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쏴 아마이너스. 세찬 빗줄기가 그의 온몸을 채찍처럼 후려쳤고 발밑에 통나무는 기름이라도 칠한 듯 미끄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수백 명의 중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사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저 미친 짓을 해내고 있는 민준을 향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성수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놈이
저걸 해낸단 말인가?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민준이 성공한다면 오히려 그의 위신만 세워주는 꼴이 될 터였다. 하중사. 그가 하성민에게 눈짓했다. 하성민은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연병장 구석에 있던 소방호스를 집어들었다.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지. 하성민은 낄낄거리며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를 외나무 다리 위에 민준에게 직접 조준하여 쏘아댔다. 크역.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 민준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시야는 흐려지고 호흡은 막혔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단 몇 걸음만 더 가면 이 지옥도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외나무 다리의 반대편 끝에 서 있던 이성수 대위가 마치 발을 헛디딘 척하며 통나무의 끝을 군홧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민준의 세상이 순식간에 거꾸로 뒤집혔다. 그의 몸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허공으로 붕 떴다가 3미터 아래의 자갈밭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그의 왼쪽 다리가 끔찍한 각도로 꺾이며 땅에 처박혔다. 뚝. 그의 귀에 자신의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나무 토막이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지옥의 유황불과도 같은 고통이 그를 덮쳤다. 끄아악. 그의 입에서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왼쪽 무릎은 완전히 돌아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성수와 하성민의 얼굴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침내 버러지 한 마리를 짓밟았다는 승리자의 희열에 가득 차 있었다. 엄살은. 저 새끼,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 이성수는 경멸적으로 뇌까리며 의무병을 불렀다. 야, 저 고문관 새끼 의무실에 처박아 놔. 꾀병 부리는 거니까 파스나 몇 장 붙여주고. 김민준의 비명은 거대한 시스템의 침묵 속에 허무하게 묻혔다. 그는 의무실의 차가운 침대에 버려졌다. 군의관은 이성수 대위의 눈치를 보며 그의 무릎을 대충 소독하고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민간 병원으로의 후속 요청은 규정상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의심. 즉시 MRI 촬영 및 수술 필요. 젊은 의무병이 군의관에게 소견을 말했지만 군의관은 그를 윽박지를 뿐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단순 염좌야. 시끄럽고 저놈한테 진통제나 몇 알 던져줘. 민주는 지옥과도 같은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다. 무릎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그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최동훈 이병이 밤중에 몰래 그를 찾아왔다. 민준아, 괜찮아. 내가 다 봤어. 그놈들이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소원수리에라도 찔러줄까? 동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러지 마. 너까지 다쳐.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일개 이등병의 고발 따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다음 날 중대장 허지영 대위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상태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이병. 어젯밤 일은 그냥 훈련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처리하기로 했다.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는 게 너에게도 좋을 거야. 알겠나?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대장마저도 그들의 편이었다. 민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고통과 비명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썩어빠진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버려졌다.
그는 절망했다. 아버지가 이모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군대가 사실은 이렇게나 썩어 문드러진 곳이었단 말인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다. 단 한 통의 전화면 이 모든 지옥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이 지옥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그의 몸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 밖으로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 중앙의료정보통제센터. 수백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한 명의 젊은 정보장교가 자신의 모니터에 뜬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경고 가혹행위 의심 고위험군 자동 분류. 대상 육군 제구사단 백마부대 김민준 이병. 부상명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특이사항 부상 발생 후 24시간 이상 민간병원 후송 조치 없음. 진통제 과다 투여 기록. 그것은 며칠 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새로운 국방의료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최초로 띄운 경고였다. 이 시스템은 전군의 모든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가혹행위나 의료방치로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색출하여 해당 병사의 직계 가족 중 최상급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군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창의장의 강력한 의지로 도입된 시스템이었다. 장교는 보고 절차에 따라 해당 병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묻힌 육군 중장 김철민. 현직 수도방위사령관. 헉. 장교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규정에 따라 이 보고서를 수도방위사령관 직통 라인으로 전송했다. 그 시각 서울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휘통제실. 강철의 방패 김철민 중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서울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에 최고 등급 보안 경보를 알리는 붉은색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지는 합참 중앙의료정보통제센터. 그는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이름. 십자인대 완전 파열. 가혹행위 의심. 의료방치. 그의 머릿속에서 이 단어들이 수만 개의 파편이 되어 폭발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강철 같던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부하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지금껏 그가 겪어본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눈을 피해 굳이 가장 험한 곳으로 가겠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자신을 끌어안던 그 가냘픈 어깨가 떠올랐다. 그런 아들이 지금 어디선가 다리가 부러진 채 버려져 있다고.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사령관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부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김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새끼를 해친 적의 심장을 물어뜯기 직전에 분노한 사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통제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단 한 곳으로만 연결되는 가장 깊고 은밀한 전화기를 들었다. 이모님, 저 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지독하게 잠겨 있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그곳은 단순히 군 서열 1위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모든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이고 국가의 명운을 건 결정이 내려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심장부였다. 그 심장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정은경 합참의장은 조카인 김철민 중장의 전화를 끊은 후 1분간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부관들과 작전 장교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여제가 이토록 차갑고 무서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장실의 온도는 마치 극지방의 빙하처럼 뚝 떨어져 버린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조카 손자를 향한 연민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오물을 투척한 버러지들을 향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선멸의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혁 대령을 호출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혁 대령. 합참의장 직속 특별지휘검열단, 통칭공화국의 검이라 불리는 비밀부대의 수장이었다. 그들은 합참의장의 직권으로만 움직이며 군내의 그 어떤 지휘 계통도 무시하고 장성급 장교마저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살아있는 칼날들이었다.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군 내부에 대규모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조였다. 잠시 후 그림자처럼 나타난 강혁 대령이 그녀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의장님? 자네에게 임무를 주겠다. 정은경 의장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보내온 보고서와 김민준 이병의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다. 백마부대. 그곳에서 내 혈육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힌 채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저놈들이 자신들의 죄가 완벽하게 덮였다고 믿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지금부터 자네의 검들을 풀어 백마부대 내부로 침투시켜라. 의무병으로, 행정병으로, 취사병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저 썩어 문드러진 왕국의 모든 것을 기록해. 나는 저놈들의 목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증거를 원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혁 대령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한민국군 최강의 암살부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작은 부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백마부대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김민준이라는 눈엣 가시가 사라진 지금 이성수 대위와 하성민 중사의 세상이었다. 그들은 장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들었나? 김민준 그 새끼 의무실 침대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다더군. 꼴 좋다 아주. 하성민이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낄낄거렸다. 그러게 누가 군대 짬밥도 안 되는 새끼가 나대라고 했나. 진작에 기었으면 다리 부러질 일도 없었을 것을. 이성수는 커피를 마시며 오만하게 대답했다. 그의 옆에는 중대장인 허지영 대위가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십자인대 파열이면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큰 부상입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지영 대위의 소심한 말에 이성수는 들고 있던 포크를 쨍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허 대위. 지금 나 가르치나? 당신 이 일 상부에 보고하는 순간 당신 목부터 날아가는 거야. 훈련 안전관리 소홀, 지휘 책임. 그걸로 군복 벗고 싶어? 그냥 닥치고 있어. 알아서 조용히 의병제대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의 협박에 허지영 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신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은 한 이등병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황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동안 그들의 식판에 음식을 날라주는 신임 취사병의 눈이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표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의무실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는 신임 의무병이 군의관이 조작한 김민준의 진료 기록 원본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드는 모든 순간 보이지 않는 공화국의 검들이 그들의 목을 칠 단두대를 차근차근 조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혁 대령의 수사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처럼 다가왔다. 그의 팀원들은 불과 하루 만에 백마부대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냈다. 이성수 대위가 부대 유류를 빼돌려 자신의 외제 차 기름값으로 사용한 기록, 하성민 중사가 병사들의 월급을 상납받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 그리고 허지영 중대장이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상급부대에 허위 전과 보고를 올린 증거까지. 김민준의 사건은 그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이 확보되었다. 김민준의 유일한 친구, 최동훈 이병. 강혁 대령은의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최동훈에게 조용히 접근했다. 최동훈 이병. 나는 합참에서 나온 사람이다. 강혁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최동훈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어줄 수 있겠나? 너의 신변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최동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의무실에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던 친구,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성수와 하성민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민준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빗속에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그를 떨어뜨렸는지. 그의 증언은 이 잔혹한 범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강혁 대령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정은경 합참의장과 김철민 수방사령관에게 전송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그가 직접 쓴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판단 이들은 군인이 아닌 군복 입은 악마들입니다. 즉각적인 처형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김철민 중장은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했다. 공화국의 검팀은 이미 새벽에 백마부대 의무실에서 김민준을 빼내어 군 최고 의료시설인 이곳으로 비밀리에 후송한 상태였다. 그는 VIP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강철의 방패라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픈 아들을 마주해야 하는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침대 위에는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한 채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이 누워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헬쑥해진 얼굴, 깊게 팬 다크서클, 고통으로 메마른 입술. 그의 아들은 그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민준아, 내 아들아. 김철민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순간 그가 평생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울음소리에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 아버지. 그래, 나다. 아빠 왔다, 아들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주치의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침통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입니다. 연골판 손상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쳐 괴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도 다시는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투병 복무 불가능. 그 한마디는 김민준의 사형 선고이자 김철민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을 동경하며 군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의 꿈이 버러지 같은 놈들 때문에 완전히 짓밟혀버린 것이다. 김철민의 눈물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슬픔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무서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백마부대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 수도방위 사령관이다. 내일 아침 8시 귀관의 부대를 합참의장님과 함께 공식 방문하겠다. 성.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사단장은 뛸 듯이 기뻐했다. 내일 아침까지 사단장을 포함한 내놈 부대의 모든 장병들을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연병장에 집합시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줄 생각이거든. 수화기를 내려놓은 김철민의 눈은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철민 중장과 정은경 합참의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백마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단장은 밤새 부대를 뒤집어 놓으며 두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성수 대위와 하성민 중사 역시 이 소식에 들떠 있었다. 들었나? 합참의장님과 수방사령관님께서 오신다. 우리 부대의 완벽한 군기를 보여드릴 때가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치러오는 저승사자들의 행차를 자신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천사들의 방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 전투복을 다리고 전투화를 닦으며 내일 아침 자신들이 받을 칭찬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이라는 이등병의 존재를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수술을 앞둔 김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을 벌이지 마세요. 아니다, 아들아. 김철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것은 너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제2, 제3의 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이 아비의 마지막 전쟁이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편히 쉬어라. 나머지는 이 아비와 내 할머니가 알아서 하마. 그의 말에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새벽동이 트기 무섭게 검은색 VIP 전용 헬기 2대가 서울의 심장부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한 대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강철의 방패가, 다른 한 대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공화국의 검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썩어 문드러진 왕국의 폭군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백마부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이성수와 하성민은 가장 앞줄에서 가장 늠름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 하늘 끝에서 2개의 검은 점이 나타났다. 그 점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부대 상공으로 다가왔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백마부대 연병장의 하늘이 2대의 검은 헬리콥터에 의해 둘로 갈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2명의 최고 권력자를 태운 움직이는 신전이었다. 우우웅 마이너스. 헬기가 하강하며 만들어내는 엄청난 굉음과 회오리 바람은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군인들을 압도했다. 마치 하늘의 신들이 자신들의 강림을 알리기 위해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듯한 장엄한 광경.
사단장을 필두로 한 부대의 모든 고위 지휘관들이 아첨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헬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의전 준비를 칭찬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마침내 헬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땅을 밟았다. 수도방위사령관 김철민 중장, 그리고 합동참모의장 정은경 대장.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들의 몸에서는 평범한 인간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무게와 강철 같은 권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성, 의장님, 사령관님, 누추한 이곳까지. 사단장이 튀어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지만 두 사람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음 같은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의 장병들을 마치 엑스레이처럼 훑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들. 이성수 대위와 하성민 중사.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위급 장성들의 시선이 꽂히자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들의 늠름한 모습이 드디어 최고 사령관들의 눈에 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정은경 합참의장이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두 사람의 코앞에 섰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보다 더 차갑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군인의 명예란 전우가 등에 총을 맞아 쓰러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하는 것이다. 군인의 명예란 가장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성한 백마부대에서 나는 정반대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이 이성수와 하성민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에서는 전우가 아니라 상관이 부하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하더군.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의 꿈과 미래를 빼앗았다고 들었다. 이성수 대위, 하성민 중사. 자네들은 김민준 이병을 아는가?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두 사람은 펄쩍 뛰며 경례를 붙였다. 네, 압니다. 김민준 이병은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이성수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그의 곁에 서 있던 김철민 중장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김철민 중장은 정은경 의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밤새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들으며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지옥의 문을 여는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자신의 새끼를 해친 원수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내 놈들이. 훈련 중 사고라고 짓거리는 그 병사. 내 놈들이 꾀병이라며 짓밟고 버려두었던 그 김민준 이병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는 연병장 전체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했다. 이성수와 하성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수방사령관의 아들. 자신들이 지난 몇 주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꾀병이라며 조롱했던 그 이등병이 거짓말. 이성수의 입에서 얼어붙은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방금 저 한마디로 인해 완벽하게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정은경 의장은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선고했다. 여봐라. 저 군복 입은 악마들의 계급장을 당장 뜯어내고 반역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라. 그리고 저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한 허지영 중대장, 전현도 함께 끌고 가. 저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녀의 불호령에 합참 직속 헌병들이 달려나와 세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급장이 찢겨나가고 훈장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의 비명과 애원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 속에 허무하게 묻혔다. 신들의 심판은 그렇게 가장 잔혹하고 가장 통쾌하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집행되었다. 이성수와 하성민 그리고 허지영이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여전히 충격과 공포의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두 신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은경 합참의장은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의 장병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치욕스러운 사건은 저 세 명의 버러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백마부대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녀의 시선이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사단장에게로 향했다. 사단장. 귀관은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부패와 악행을 눈뜬 장님처럼 방치했다. 귀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보직 해임한다. 대기 발령 상태로 합참의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허망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정은경 의장은 공화국의 검 강혁 대령을 불렀다. 강 대령. 지금부터 자네가 확보한 오염된 자들의 명단을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강혁 대령은 두루마리처럼 긴 명단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저승사자의 선고와도 같은 이름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제3연대 1대 대장 김성환 중령. 병사 급식비 횡령 및 인사 청탁 혐의. 사단 군수참모 박진규 중령. 군납업체와의 유착 및 뇌물수수 혐의. 의무대 대장. 병사 의료방치 및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그의 입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도열해 있던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양옆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헌병들이 그들을 하나씩, 둘씩 대열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쇳가루 더미 속에서 불순물만을 정확하게 골라내듯이 부패한 자들이 하나둘씩 가려져 나왔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자신들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대숙청이 끝난 후 연병장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폭군들이 사라진 것이다. 김철민 중장은 남은 병사들을 향해 아버지와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들어라, 백마부대 용사들이여.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 여러분은 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 이상 부조리와 폭력이 없는 오직 전우애와 명예만이 존재하는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부대로. 내가 그리고 합참의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젊은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백마부대에서 시작된 피해 숙청은 대한민국 전군으로 확대되었다. 군 전체를 좀먹던 수백, 수천의 부패한 기생충들이 철퇴를 맞고 군복을 벗었다.
대한민국군은 창군 이래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위대한 수술을 받고 있었다. 김민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의 왼쪽 무릎에 남은 상처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국군수도병원 최고의 주치의는 그의 아버지 김철민 중장 앞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재활을 거치면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파열 정도가 너무 심하고 괴사가 진행되어 다시는 이전처럼 뛰거나 격한 훈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투병으로의 복무는 어렵겠습니다. 김철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아버지와 같은 강인한 전투 지휘관의 꿈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며칠간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황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의 용기 있는 저항은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도화선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김민준 법이 발의되었다.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최동훈 이병은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을 인정받아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고 조기 진급까지 했다. 그는 민준의 병문안을 와서 눈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내 덕분에 군대가 바뀌고 있어. 너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야. 민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부러진 날개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날아오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꿈을 말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전선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법이라는 새로운 총을 들고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병사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권 변호사가 되어 제2, 제3의 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김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아들은 전투병으로서의 꿈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숭고한 새로운 영웅의 길을 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은 많이 변해 있었다. 김민준 법은 수많은 논란과 기득권의 저항 속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군대라는 거대한 성역에 인권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성수, 하성민, 허지영 3명의 가해자들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명예 전역과 함께 각각 징역 15년, 10년,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군내의 모든 부패한 자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김민준. 그는 지독한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다. 그는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2등병 출신 군법무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첫 부임지로 가장 험하고 사건 사고가 많다는 최전방 군단 법무실을 자원했다. 그는 그곳에서 힘없고 빽없는 병사들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병사의 무죄를 입증했고 지휘관의 부당한 처사에 고통받는 병사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전군의 병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김민준 법무관님을 찾아가라. 몇 년 후 대위 계급장을 단 김민준 법무관은
국방부의 한 회의실에서 아버지인 김철민 합참의장근은 수방사령관을 거쳐 마침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올랐다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닌 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지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김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아들아.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날개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그는 더 높고 더 넓은 세상을 날 수 있는 새로운 날개를 얻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택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이자 새로운 형태의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대한민국 국방부. 복도를 지나는 수많은 장교와 군무원들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약속이나 한 듯 길을 트고 굳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고작 대령. 국방부 내에서는 차고 넘치는 계급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이제는 군 법무실의 전설이자 병사들의 검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의 앞에서는 사성 장군마저도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왼쪽 무릎에는 여전히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통증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매 순간 일깨워주는 그의 신념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철민은 약속대로 군 전체를 개혁했다. 그의 큰이모 할머니인 정은경 의장과 함께 그는 군 내의 모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모조리 척결했다. 군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몇 년 후 두 사람은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명예롭게 전역했다. 새로운 시대가 온 듯했다. 하지만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한상렬이 임명되었다. 그는 뼛속까지 구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김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를 나약하고 물러빠진 군대라며 혐오했다. 그는 호시탐탐 군을 다시 과거의 폭력적인 시대로 되돌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한상렬 장관은 자신의 육사 동기들이 운영하는 방산업체와 손을 잡고 성능 미달의 결함 전투기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뒷돈이 오고 갈 것은 자명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하늘이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종 시험 비행에 나섰던 공군 최고의 파일럿 박지훈 소령이 원인 불명의 엔진 결함으로 기체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한상렬 장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책임은 죽은 박지훈 소령에게 전가되었다. 박지훈 소령의 아내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절망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병사들의 검 김민준. 그녀는 수소문 끝에 김민준의 사무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법무관님,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눈물 속에서 과거 억울하게 죽어갔을지도 모를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의무실 침대에 버려져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분노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어나십시오, 사모님. 제가 당신의 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제국과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 싸움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상대는 현직 국방부 장관. 모든 증거는 은폐되었고 모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한상열 장관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김민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에게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문제 법무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김민준법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하여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는 밤에는 해커로 변신하여 방산업체의 비밀 서버를 해킹했고 낮에는 탐정이 되어 사건 관련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다. 사고 전투기의 엔진을 설계했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젊은 연구원이었다. 김민준은 그의 신변을 비밀리에 보호하고 그로부터 모든 진실을 담은 증언과 전투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입증하는 비밀 설계도를 확보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김민준은 한상열 장관과 그 일파를 군사법정이라는 가장 장엄한 단두대 위로 끌어올렸다. 재판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민준은 검사가 되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를 든 다윗처럼 홀로 법정에 섰다. 그는 증인으로 나선 젊은 연구원의 입을 통해 전투기의 엔진 결함이 어떻게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비밀 자금 흐름도를 증거로 제출하며 한상열 장관과 방산업체 간의 추악한 뒷거래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한상열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재판의 흐름이 다시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그 순간. 증인 신청합니다. 김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법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에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은퇴하여 야인으로 돌아갔던 전 합동참모의장 김철민. 그의 아버지였다. 선서. 본인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명예를 걸고 선서합니다. 김철민은 증인석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해당 전투기가 얼마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불법적인 증거의 차원을 넘어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가 되어 한상열의 숨통을 옥죄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은 그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박지훈 소령의 차가운 침상에 버려졌던 과거 자신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든 이름 없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의 외침이었다. 썩은 무기는 적이 아닌 아군을 향합니다. 썩은 지휘관은 나라가 아닌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썩은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그는 피고인석의 한상열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며 외쳤다. 오늘 이 법정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관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군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자리입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닌 이 땅에 다시는 우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썩어빠진 시대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의 외침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결과는 압도적인 정의의 승리였다. 한상열 장관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군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
더욱더 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재판이 끝난 후 김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의 큰 이모 할머니 정은경도 함께였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버지가 평온한 미소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김민준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무릎의 상처는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알았다. 그의 상처는 그의 약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짓밟힌 병사로 살았고 마침내 모두의 검이 된 사나이. 그는 자신의 부러진 날개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어주는 아버지와 그가 지켜야 할 수많은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강가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별빛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영웅의 어깨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